연구자 다이어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미나 17에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API의 정규 수업이죠. 세미나 17 강의 수업에서 진리에 대한 나약함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진리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락강이 진리를 사랑하는 것은 나약함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자, 그 부분을 수업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거기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한 가지 개념은 이렇습니다. 한 가지 사태는 이렇습니다. 진리와 지식을 구분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 이게 락강 정신분석이 진리라는 개념을 다루는 아주 특수한 방식이죠. 물론 이러한 방식은 그 이후에 알랑바디우의 철학에서도 그대로 수용되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이데거에게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진리와 지식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그 둘은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그와 같은 발상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지식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관점들로부터 좀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와 또한 우리가 흔히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과 어떤 차이를 갖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지식이 진리에 접근하게 해준다는 그와 같은 태도로서 진리 개념에 접근하려는 경향을 흔히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식을 쌓아서 좀 더 많이 알게 되어서 진리에 접근한다는 것. 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라는 것은 결국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데 이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지식을 통해서는 결코 진리에 접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락강이 생각하는 진리관이에요. 자, 만약에 우리가 지식과 진리를 같은 것으로 보게 된다면 진리와 지식이 등가를 갖는 것이다. 결국 지식으로부터 진리가 산출된다라는 방식의 태도를 보이게 된다면 그러한 접근법은 결국 지식이라는 것의 한계가 진리의 한계이다 라는 관점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락강에게는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태도라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은 결국 상징계에서 구성되는 것이고 상징계라는 것은 결국 대타자의 영역에서 대타자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권력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것인데 그와 같은 지식이 진리의 한계를 규정한다면 결국은 인간은 결정적으로 유한성의 세계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 그건 락강이 생각하는 혹은 인문학의 전통 속에서도 다루어져 왔던 특히 철학의 전통 속에서 다루어져 왔던 진리의 무한성과는 대립되는 관념이라는 것이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락강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는 그렇지 않다. 진리는 지식을 초과한다라는 관점을 통해서 락강은 진리 개념을 새롭게 언급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락강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진리는 말해지는 것인데, 그렇죠? 진리는 어쨌든 말해지는 로고스의 영역으로 넘어와야 우리가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진리는 말해지는 것인데, 그런데 반만 말해진다라는 거예요. 반만 말해진다라는 것은 진리가 언표화될 때 그 절반이 공백으로 남겨진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말해진다면 결국은 공백을 소환하는 방식으로 말해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진리는 상징계 내부의 지식의 평면에, 즉 말해진 것들의 평면에 공백을 도입한다는 것이죠. 그게 진리 발화의 특수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강의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어요. 오늘 아침 강의에서는 진리는 나약함을 초래한다. 진리는 나약함에 대한 사랑을 초래한다. 라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걸 조금 더 달리 생각해보면 이렇게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특히 바디우의 철학에서 언급되는 방식을 수용해서 재해석해 본다면 결국 진리가 발화되는 장소는 구멍이 출현하는 장소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진리가 발화되는 장소는 균열이 출현하는 장소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진리의 발화는 하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발화가 사건이 된다는 것은 결국 대타자의 평면에 혹은 지식의 평면에 혹은 이 세계라는 유한성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공간에 균열을 초래하도록 만드는 사건을 말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진리는 결국 대타자의 나약함을 소환하는 발화 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진리의 개념을 우리는 그렇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이 어떻게 결국은
달리 생각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발화 행위의 사건성의 개념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신분석에서, 예를 들자면 정신분석에서 결국은 내담자가 발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무의식의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내담자가 속해 있고 혹은 분석가 역시 속해 있는 이 세계의 상식과 지식의 평면에 구멍을 초래하도록 만드는 증상적인 발화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진리는, 우리가 진리라는 개념을 20세기에 세공에 내었고 21세기에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추적하고 있는 이 락강으로부터 바디우로 이어지는 진리라는 개념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논리실증주의자들이 말하듯 언어의 정교한 질서의 평면이 구겨지는 지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필연적으로 언어는 그 내부의 균열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 그 균열이 자기 표현을 하는 순간, 즉 대타자가 자기 자신의 거세됨을 폭로하는 사건적인 순간을 우리는 진리의 사건의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알랑 바디우는 진리와 존재의 개념을 연결시킴으로써 존재론을 파악해 나감으로써 존재론을 결국은 엄밀한 수학적인 언어가 한계에 부딪히는 지점들, 초과의 지점들, 혹은 엄밀한 수학적인 논리가 더 이상 난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 한계점, 임계점들을 찾아내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즉 수학적인 엄밀성의 언어를 통해서, 즉 상징계의 엄밀성을 통해서 상징계가 붕괴되지는 지점을 찾아내고 그 장소를 바로 진리의 가능성의 장소로 파악하고자 했던 그와 같은 태도를 보였던 것인데, 자, 이러한 태도는 전형적으로 락강이 증상을 진리로 간주하고 진리의 발화를 상징계를 위협하는 증상적 출현으로서 파악하던 그 태도와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친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방식으로 바디우는 락강의 진리관을 이어받는 인문학자라고, 철학자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지식의 불완전함을 우리가 체감하게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지식의 거대한 백과전서적인 체계라고도 부르죠. 바디우는 이 우리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것은 지식이 아닙니까? 모든 것은 우리의 존재에 관련된 모든 담론 역시 지식을 구성하고 있는데, 나는 누구다, 당신은 누구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가족이란 무엇이다, 아이들은, 자식들이란 무엇이다, 부모님은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 혹은 인륜이란 것은 이렇다, 혹은 우리의 신체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남자는 이렇다, 여자는 저렇다, 이 모든 지식의 거대한 체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 거대한 체계를 결국은 대타자의 체계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대타자의 중심에는 가부장적인 권력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와 같은 지식의 평면, 지식의 권력의 평면이 결여를 발생시키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지식의 평면이 균열을 발생시키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이 균열을 발생시키는 순간, 이 시공간을 사건적인 장소로서 규정을 하고, 결국 이것을 진리가 말한다, 진리가 발화한다 라는 방식으로 파악하는 것이라면, 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진리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면 결국은 진리는 공백을 도입하는 발화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공백을 효과적으로 도입하는가, 얼마나 무언가가 발화되었을 때 지식의 평면에 균열을 효과적으로 가지고 오는가, 그리고 그 균열에, 그 공백에 주체들을 개입시키는가, 개입시킬 만큼 강력한 매혹을 작동시키게 만드는가가 결국은 그 진리 발화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공백이 도입되었지만 어느 누구도, 어떤 주체도 그 공백에, 그 진리의 발화에, 그 반만말해지는 방식으로 공백을 발음하고 있는 그 진리 발화의 주체에게 다른 어떤 주체도 주목하지 못하고, 결국 다른 어떤 주체도 매혹시키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은 그것은 진리의 발화로서의 수명을 갖게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의 발화로서 수명을 갖기 위해서는, 그 효과적인 기능성을 갖기 위해서는 진리가 발화되었을 때, 공백이 출현했을 때 그 공백에 매혹되는 주체들을 불러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백을 둘러싸고 있는 기표들이 결국은 진리의 기표로서, 새로운 일자의 기표로서, 혹은 새로운
주인 기표로서 기능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매혹된 바로 그 주체들, 그 공백의 발화에 매혹된 그 주체들의 충실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바로 그와 같은 과정을 정신분석 임상이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담자에 의해서 발화된 그 공백의 언표들, 그 공백을 담고 있는 발화의 내용들을 분석가가 같이 인정하고 바로 거기에 진리가 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 증상적 발화가 도입하고 있는 균열은 오히려 장애나 혹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인생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일 수 있다라는 말에 내담자가 동의하고 분석가와 내담자가 연맹을 맺은 후에 그 공백의 발화를 타고 들어온 기표를 주인 기표로서 전환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내담자의 이전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던 지식의 체계와 그 지식의 체계의 근저에서 작동하고 있는 근본적인 환상의 시스템에 변화를 주고 타격을 주어서 새로운 지식의 체계가 형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면, 바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정신분석 임상 과정에서 파악할 수 있는 진리의 절차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진리의 개념이 지식과 전적으로 분리되는 동시에 결국은 존재의 가능성에 우리를 접근시키는 사건적인 것으로, 어떤 종류의 수행적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 제가 여러 가지 이 촬영에 어려움이 있었긴 했는데 그 와중에도 수강생 여러분들에게 필사적으로 전달해 드리고자 했던 부분이 바로 이 진리 개념의 지식과의 분리성이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말씀도 드리려고 했었죠. 결국은 그와 같은 진리가 기적을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것. 그 기적에 대한 개념도 역시 알랑바디우가 언급했던 내용이죠. 기적이란 무엇인가? 유한성의 한계 내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사건을 기적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즉 지식을 통해서는 결코 분절하고 파악할 수 없었던 하나의 사건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른다면 결국 진리의 사건은 기적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토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공백의 출현은 그 공백에 달라붙은 기표를 우리가 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혹은 이전에 존재하던 우리의 존재가 이전의 지식들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어 있던 우리의 신체와 존재가 결국은 그 공백의 발화에 감응하고 그 공백의 발화를 쫓아서 변화를 추구하면서 성사의 과정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다라고 파악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기적의 개념과 진리의 개념과 존재의 개념과 그리고 지식의 개념은 이 정신분석 임상의 절차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패러다임과 그것의 변화를 추구하는 모든 종의 혁명적 절차에서 토대가 되는 개념들이라고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영화 이야기도 좀 했었죠. 두 교황이라는 영화 이야기를 했었죠. 베네딕토 16세와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등장했던 한 언급, 프란치스코 교황이 베네딕토에게 사랑이 없는 진리는 의미가 없다 라는 언급을 했었던 것에 대해서 제 나름의 다른 방식의 해석을 전달해 드렸었어요. 결국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데, 그 진리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진리가 지식의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진리의 내부의 공백을 보존하도록 만드는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욕망한다라는 것인데, 그 욕망한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결여를 욕망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리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진리의 내부에 공백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공백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열리는 하나의 통로라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사랑을 진리의 토대에서 작동하는 무엇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리의 내부의 결여를 인정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 진리는 사실상 진리가 아니라 막강한 지식의 권력이 되어서 우리의 존재를 내리누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사랑이 없는 진리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결국 진리를 지식의 수준에서 파악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진리는 우리에게 지식의 한계를 벗어나는 초과적인 영능으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지, 지식의 수준에서 진리를 타락시킨다면 결국 진리의 긍정적인 기능인 성사의 기능, 기적의 기능을 우리는 상실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 영화에 언급된 한 문장을 해석해 드렸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계속해서 진리의 개념, 기적의 개념,
그리고 사랑의 개념, 그리고 지식의 개념에 대한 탐사가 저의 토요 아침 강의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3월 6일 날 시작되는 알랑바디우의 존재와 사건의 강의 수업에서는 이와 같은 진리 개념, 지식 개념, 거기서 백과전서적 지식의 체계라고 부르죠. 그리고 사건의 개념, 그리고 기적이 저는 사건의 개념과 연관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개념들을 칸토와 코언의 집합론의 엄밀한 수학적인 분절 속에서 새롭게 이해하는 과정들이 그 수업의 강의 수업의 내용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3월 6일 날 시작되는 강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지난주부터 시작한 연구자 다이어리, 제가 지금 현재 무슨 연구를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과 논의를 하는 그런 컨텐츠인데, 아직은 어떤 방식으로 이 컨텐츠를 계속해서 끌고 나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연구자가 어떤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공개한다는 의미에서는 최소한의 가치는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